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검증을 해보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퇴 압박을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소식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4일째 이 국빈 방중 일정, 오늘은 상하이로 이동을 했습니다.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가졌는데 상하이로 이동하기 전에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을 만나면서 중국 국내 서열 1, 2, 3위를 모두 만났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외교 행보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정말 한중 관계가 정상으로 복원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동안 3년 동안 정말 경색이 되어 있었던 관계였었는데요. 이번에 작년 11월 달에 시진핑 주석을 만난 이후에 2달 만에 정말 초초초 단기에 만난 네. 거죠. 만남을 했고 그거는 이제 한중 관계를 정상으로 복원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강력한 의지가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정말 권력 서열 2위, 3위를 차례로 만나고 또 이제 내일은 그 미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당서기와의 또 이제 만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미래의 관계도 그 다음번 단계도 좀 긍정적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떤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밖에 또 한반도 평화라든지 안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중이 어떤 뭐 이렇게 경제라든지 아니면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전 정부에서 경색됐던 중국과의 관계가 복원됐다. 경제, 여러 가지 어떤 협력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네. 한중 관계가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삼자, 여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사실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은 없었어요. 그 얘기는 어떤 원론적인 그러한 시작에 불과하다. 그 얘기는 또 다른 과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에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왔던 글로벌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이제 백지화됐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실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그 부분이 우리도 새로이 정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글로벌 공급망 부분이 사실은 이번에 원론적인 선언에 그쳤어요. 그리고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인 AI나 디지털 경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협력을 하겠다 이런 선언에 그쳤단 말이죠. 그리고 안보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북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비핵화는 사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다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북한에 있어서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도 얼마 전 국방백서에 북한의 비핵화를 슬그머니 뺐잖아요. 그렇다면은 비핵화를 원하는 데 있어서 사실 중국이 지렛대 역할을 해주길 바랬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진전은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해 구조물 같은 경우는 영해와 경제 배타적 경제 구역에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서로 협력을 하겠다 이런 정도에 그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과제로 남았어요.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한일 간의 셔틀 외교뿐만 아니라 한중 간에도 이제는 셔틀 외교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청와대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 자화자찬하기보다는 복원된 데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러한 과제들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숙제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네, 일부 성과도 인정해 주셨지만 축제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민주당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 이 김 전 원내대표 사퇴 후에 진행된 첫 공식 회의에서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 사과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차분하고 책임 있게 상황을 수습하겠습니다.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교 유착, 공천 뇌물, 항소 포기, 이재명 정권의 3대 권력형 범죄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이특
1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그리고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더불어서 또 대장동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이 특검 1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부터 들어보죠. 사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법사위에서 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특위를 만드냐 해서 실랑이가 있었어요. 네. 하지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였단 말이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 민주당 쪽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모두가 공통된 의견이 지휘과를 강론하고 예. 그리고 여야 정치인을 강론하고 문제가 있다면 모두가 수사하자 이 부분은 공통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전격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다수 여당인 민주당이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번 공천헌금 같은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는데 네. 사실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강제 수사에 바로 돌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가장 직결적인 이해 당사자인 김경 시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했지 않습니까? 물론 뒤늦게 사태가 심상치 않으니까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문진석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사과를 한 만큼 그렇다면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틀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경찰의 수사에 기댈 게 아니라 왜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먼저 살을 도려내겠다는 심정이면 특검 도입을 못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수 여당이라 하더라도 민주당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한 만큼 그렇다면 전격적으로 합의해서 국민 앞에 떳떳하게 틀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네. 경찰의 수사에 기대지 말고 특검을 하자는 야당의 주장도 좀 의미 깊게 좀 새겨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공천헌금 수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을 믿기 어렵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원래 제일 처음에는 민주당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지금 내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 이제 제2기 특검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통일교 특검으로 가는 거는 뭔가 정치 공세다라는 입장에서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국민들도 통일교 특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면 또 민주당에서 굳이 이거 못 받을 거 없지 않냐.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듣다 보니 그렇다면 우리도 이참에 털고 가자라는 이제 여론이 조성이 되어서 통일교 특검을 받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통일교 특검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정치와 원래는 정교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정치와 종교가 합일이 돼가지고 어떤 종교가 정치 어떤 특정 세력에게 뭐 사람과 돈을 몰아주고 그로부터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한 이권을 따내고 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똑같이 문제다. 그렇다면 신천지도 같이 하자라고 해서 그 특검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통일교 특검을 하는 취지나 목적이 뭔지를 생각을 한다면 똑같이 위헌적인 신천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받아들인다면 뭐 바로 이제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는 정말 저도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2022년도에 1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특검은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경찰 수사가 뭐 이제 신뢰성이라든지 편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때 하는 것이 특검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연루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안에 있어서 특검을 하기 시작하면
일반적인 경찰 수사라든지 사법 절차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를 일단 믿어보자는 거고요. 방금 이제 우리 지역 그 당협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수사를 하는 바람에 김경이 지금 이제 외국으로 나가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특검을 했으면 특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되고 준비하는 기간만 하더라도 한 달이 넘게 지나갑니다. 그게 오히려 더 신속한 수사를 더 저해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경찰에서 이렇게 출국할 것까지 예상하지 못하고 출국 금지를 못한 것은 잘못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김병기 의원의 어떤 그 관련 논란과 관련해서 시스템의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시스템 에러라는 건 구조적인 잘못을 의미하는 거고, 예. 뭐 휴먼 에러라는 것은 사람의 잘못이다. 네.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구조적인 잘못이라면 돈을 주지 않으면 공천이 될 수 없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이제 돈을 줘야지만 뭐 금품이 오고 가야지만 이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구조는 문제가 없지만 사람이 잘못한 거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라면 뭐 돈을 받는 게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거라면 거기에서 돈을 받았던 이유로 울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뭐 하는 일 자체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문제가 발견이 돼가지고 제명을 하고 뭐 윤리심판원에 윤리감찰을 또 맡기고 하는 걸로 이렇게 잘못된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은 이거는 구조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구조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그 사각지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고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공천권이 소수에게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구조입니다. 당대표가 모두를 공천할 수 있다면 당대표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주고 싶은 유혹도 생길 거고요. 그리고 지역위원장이 모든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역위원장한테만 잘 보이면 될 겁니다. 하지만 공천권이 다수에게 있다면, 즉 당원 모두에게 공천권이 있다면 그 당원 모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모두에게 돈을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이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든다든지 제대로 된 어떤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어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모든 공천은 당원 중심으로 가는, 그래서 그러니까 경선 원칙으로 가는 이번 지선에는 그렇게 가는 방식으로 이제 구조를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경선 시스템이 공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뭐 클린 선거 암행어사단을 출범하기도 했고 하지만 전수조사는 어렵다라는 입장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정청래 대표가 하는 말이 말장난에 가깝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고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을 결국 움직이고 그 시스템 안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문제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김병기 의원이 당시에 맡은 역할이 뭡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의 역할이 없었다면은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개인의 일탈이라고. 네. 하지만 공천 심사위의 간사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간사 역할을 하면서 이미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안 된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음 날 단수 공천이 됐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휴먼 에러입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시스템을 움직이고 시스템 안에서 그 플레이를 했는 사람이 잘못됐다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말장난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본물처럼 터지잖아요. 그렇다면 잘못한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아무리 민주당이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번 이 부분이 일단락되지 않는다면 저는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여야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을 믿고 밀어달라. 그리고 대통령의 결정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결정이 잘된 결정이 되도록,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단순한 해명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도덕성, 장관으로서의 국정 수행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안들입니다. 네, 이해운 후보자 보좌관 갑질 논란 그리고 불법 자산 증식 의혹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 대통령의 결정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다. 잘된 결정, 옳은 결정이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해운 후보자는 뭐 정면 돌파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그 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예. 일단 이제 대통령께서는 엄청난 도전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은 그 전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통합이 유능함의 지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토론을 하면서 어떤 접점에 다다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국가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고 발전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이 어떤 정부를 구성을 하고 있다면 위기를 이제 간파하지도 못하고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토론을 통해서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지금 이제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제 뭐 갑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힘에서는 5번이나 이제 공천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모르고도 공천을 준 거라면 이거는 검증에 정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뭐 알고도 했다면 국힘에 있을 때는 이런 의혹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민주당 정권에서 후보로 지명을 하니까 이것이 갑자기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검증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국힘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어쨌든 여러 가지 검증들 그리고 뭐 갑질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내란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를 했는지 그 사과가 진정한 사과인지 등에 대한 어떤 검증도 돼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좀 검증이 돼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을 보면서 아마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같은 편이었다가 이제 적이 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먼저 국민의힘에서 5분을 공천 줬다. 공천 준 건 맞죠. 하지만 네. 공천 과정에서는 장관 지명 후보자의 어떤 자료 제출이나 자기 검증, 인사 검증처럼 그러한 과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공천 과정에서는 갑질 의혹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공천 시스템의 한계라면 한계일 수도 있어요. 왜? 당이 수사 권한이나 이런 자료에 대해서 강제 압수할 수 있는, 입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해운 장관 후보 지명자에 관해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탕평 인사 저는 존중을 했어요. 네. 하지만 당시에 모든 패널들이 그런 의아함을 가졌을 거예요. 탕평 인사는 존중하는데 이해운이라서 다 놀랐잖아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놀랐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소통이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의 사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미 나온 얘기가 왜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때 중용이 안 됐는지 알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의혹들이 터지기 전에는 장관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이 정말 찌질하게 굴지 말고 정책 청문회답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을 이제는 넘어섰어요. 왜? 갑질 의혹을 넘어서서 이제는 투기, 그 투기도 남편의 인천 영종도 투기 그리고 유학 시절의 투기 모든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어떻습니까? 재산 정식이 10년 사이에 100억이라는 게 과연 납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에 관해서도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모든 의혹을 낳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탕평 인사에 과연 부합하느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탕평 인사 존중해요. 하지만 그것이 이해운 장관 후보 지명자 때문에 퇴색이 된다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통합을 하겠다는 게 오히려 더 재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민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는 게 아니라
저희도 저희 당 출신이라 해서 무조건 배신자라고 해서 저희가 낙인 찍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 정도 의혹이 나왔으면은 과연 적합한가? 이 부분을 저는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좀 나왔으면은 이제는 과연 통과하고 밀어붙여도 그 부처를 통솔할 능력이 있을까요? 그 부처의 공무원들이 따를까요? 그런데 저는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신고한 재산이 정말 어떻게 6년 사이에 100억 가까이 증가할 수 있는가? 부동산 투기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새로 제기된 의혹을 보면 가족이 보유한 특정 비상장 회사 주식이 100억 원 가까이가 되는데 한수원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가 당시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좀 이해 충돌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이 의혹 내용도 살펴봐야 되고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기준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해당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기된 내용만으로는 저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코스피가 오르도록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내 주식을 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해충돌이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건 근데 특정 종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소상공인에게 뭐 이렇게 무슨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만드는 게 바로 이해충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나의 이익과 나의 이익이 국가에는 손해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의 이해관계와 국가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하고 뭐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인허가권을 가진다든지 이러면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충돌 방지법상의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이 의혹의 내용과 더불어서 함께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법 기준을 봤을 때는 이해 충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뭐 이해운 후보자 입장에서는 낙선을 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갔는데 본인이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했잖아요. 탈원전 저는 반대를 반대. 한 거죠. 반대를 했죠. 예. 근데 금전적 이득을 취했잖아요. 그게 배당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아마 해명하는 거는 백지 신탁을 맡겼다. 이런 주장을 또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낙선한 다음에 다시 또 주식을 되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100번 양보해서 이해 충돌이 장관 후보 지명자의 말대로 아니라고 손치더라도 이 회사가 가족 회사잖아요. 가족 회사인데 제가 살펴봤어요. 근데 KSM이라는 회사가 한국 실마스타라는 데서 인적 분할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인적 분할한 회사가 더 큰 기업이 돼버렸어요. 근데 KSM은 연간 매출이 약 1,400억 정도 돼요. 한국 실마스타는 인적 분할을 시키고 나서도 1,000억 원이 돼요. 네. 근데 당기 순이익이 두 기업 모두가 20%를 훨씬 상회를 해요. 그리고 이익 잉여금도 1,000억 가까이가 되는 회사들이에요. 그럼 이 회사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게 튼튼한 회사였을까? 물론 기술력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기술력 이후에 독점적인 중간재를 납품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부분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가족 회사인데 이해운 장관 지명 후보자의 부부가 어떻게 해서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는지 그러니까 그 주식을 취득했을 때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과연 적정 가격을 주고 취득을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따져봐야 돼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겠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보더라도 일반 국민적인 시각을 놓고 보더라도 국민적인 상식에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 이해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공방이 어떻게 펼쳐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